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 오늘은 미국 최고의 의사의 11차례나 선정된 김희신 박사님의 저서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김희신 박사님의 경우 워낙 유명해서 암 예방이나 암 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세계 최고의 암센터로 꼽히는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0년 넘게 종신교수로 일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에게 기적을 선물하신 분입니다. 암에 지는 사람과 암에 이기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암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암 환자의 치유 성적이 유독 저조한 이유. 김 박사님, 저 좀 MD 앤더슨에 데려가 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새벽 6시, 나의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는 한 암 환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밤새 진통을 견디며 아침이 밝기만을 기다렸을 심사가 예전에 상냥한 목소리로 이런저런 상태를 체크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진료한 기록이 있는 중년의 췌장암 말기 환자였다. 그는 미국 병원에만 가면 자신의 암이 무조건 치료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눈치였다. 어쩐지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면 병이 다 낫는다고 생각하는 맹목적인 믿음과 닮아 있어 씁쓸했다. 솔직히 말해 한국 병원의 의료 장비는 미국 병원들보다 훨씬 좋다. 수술 실력 역시 한국인 의사들이 단연 뛰어나다. 최근 들어 미국 최고의 의사로 선정되는 의사들 가운데 한국인 의사들이 매우 많아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암의 원인은 아직 상당 부분 미지수다. 암을 일으키는 요인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의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암을 100% 치료해주는 병원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있다. 겸손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 반드시 살아서 할 일이 있는 환자들은 간절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기적은 완치가 아니라 암의 진행이 멈춰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0년 넘게 지켜본 결과 한국인 암 환자의 치유 성적이 유독 저조했다. 또한 그곳으로 찾아온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의료계에 대한 한국 환자들의 오해가 상당한 것 같다. 신이 만든 인간의 몸은 아주 신비해서 단 하나의 약이나 한 가지 처방만으로 깨진 몸의 균형을 회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또 기억하지 않는 눈치다. 질병과 암에 관한 소문만 무성하지 진실을 찾고 그것을 자신의 결정의 근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의사로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한없이 안타깝다. 미국으로 건너간 나는 방사선 의학 및 핵의학 전문의로 인정을 받아 미국 의사들이 뽑은 미국 최고의 의사에 11차례나 뽑히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 주위의 칭찬에 우쭐해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생을 연구와 후학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 의과대학에서 외과 수업을 받았던 첫날을 떠올려 본다.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정신이 번쩍 든다. 고 장기려 박사님의 첫마디가 지금도 깊고 강하게 나를 깨운다.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80%가 하나님의 뜻이다. 나머지 10%는 의사가 낫게 하고 남은 10%는 약이 도와준다. 그러니 너희들이 고쳤다고 자만하지 마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공평하게 한 번씩 죽는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남은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두려움에 잡아먹히면 병을 다스릴 수 없게 된다. 아마도 이 책이 한국에서 내는 책으로는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암 예방 10계명. 가족력에 암이 있는 사람은 그 암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고 해당 암에 대한 정기검진을 자주 한다. 동물성 기름과 흰쌀밥 섭취를 피한다. 카레에 담긴 커큐민 성분은 항암 효과가 크다. 고기는 기름이 적은 개고기나 오리고기가 좋다. 40대 이후에는 몸에서 여러 분해 효소와 인슐린 등이 적게 나오므로 소식해야 한다.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한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걷기 운동이 좋다.
마음을 편하게 갖는다.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야 할 때 종교가 도움이 된다. 하던 일을 쉬지 않는 것도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음악을 듣거나 마음이 평온해지는 취미 생활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물을 많이 마셔라. 독소가 원활하게 배출된다. 좋은 친구를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드는 법.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는 귀리와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와 연어, 마늘, 브로콜리와 견과류, 시금치, 적포도 등이다. 육식 위주의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는 미국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포함된 셈이다. 무엇보다 인간의 몸에 이로워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이 식품들 중에 기름진 음식은 하나도 없다. 어떻게 보면 그저 소박한 식재료들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과학자들은 식물에서 항암물질을 발견하는 쾌거를 올렸다. 과일과 채소가 각종 미생물과 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몸속에 지니고 있는 성분을 피토케미컬이라고 한다.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작용과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한마디로 꾸준히 섭취하면 항암물질이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암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든다. 또한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될 확률도 낮춰준다. 암치료와 관련해서 각각의 슈퍼푸드가 어떤 효능을 가졌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겠다.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미량 영양소는 손상된 인간의 DNA를 복구한다. 평소에 녹색 채소를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췌장암 발병률이 38%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베리류는 껍질과 씨까지 섭취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며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수박과 토마토는 전립선 암과 폐암을 억제시키는 데 좋다. 특히 토마토를 가열해서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 성분이 10배나 더 잘 흡수된다. 마늘이 가진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 효과는 물론 위암 예방에 탁월하다. 하지만 날것으로 먹기보다는 장아찌를 만들어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것이 위에 덜 부담스럽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유방암의 재발을 방지하고 감귤은 폐암을 예방하는 데 좋다. 이처럼 각종 채소와 과일에는 암을 예방하는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특히 씨앗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지방산이 공급되어 우리 몸이 피토케미컬을 잘 흡수하게 도와준다. 씨앗과 견과류는 심장병 환자의 부정맥을 예방하고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개선한다. 버섯이 가진 피토케미컬 성분에는 소염 효과가 있어서 자가면역 질환과 관절염에 도움을 준다. 버섯에는 렉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는데 렉틴은 암세포가 될 위험이 있는 비정상 세포와 결합해서 몸의 방어기제를 활성화시킨다. 오로지 세포결합만으로 독소나 정상세포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의 확산을 방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버섯과 녹색 채소를 함께 자주 섭취하면 유방암의 위험이 60에서 70%나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해 종양의 성장을 막아주기도 한다.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토케미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씨앗류, 버섯류를 많이 먹고 항산화제와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몸에 이로운 미량 영양소가 거의 없는 가공식품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암 발생률을 높인다. 혈관의 문제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예전에는 어떻게 기름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지를 학자들도 잘 몰랐다. 염증은 그저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것이라고만 알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탈이 난다. 여러 번 주의를 주어도 식탐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선생님, 입맛이 당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고기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붉은 고기를 먹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 이런 식으로 엄살을 피우는 환자들이 있다. 고기도 자주 먹다 보면 습관이 되는데 그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은 약간만 줄이라고 해도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기기라도 한 것처럼 낙심한다. 실제로 고기를 먹다 보면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술 마시는 재미에 또 고깃집을 찾는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꼬박꼬박 술과 고기를 먹게 되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가면 1년도 쉽게 지나간다. 결과적으로 1년 내내 술과 고기를 엄청 열심히 먹은 셈이다. 좋아하는 음식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다.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자신의 몸에 맞는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못하겠다고 때를 부리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췌장에 기름이 끼면 당뇨 증상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한 부위가 췌장암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나쁜 암이라고 알려진 췌장암은 주로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다. 기름진 식사, 육식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지 췌장암은 가난한 사람들은 잘 안 걸린다. 예방 차원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암 환자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반드시 종합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일반인은 하루에 한 정이면 충분하지만 병을 앓는 환자라면 오전 오후에 한 정씩 먹어도 좋다. 다만 평소에 식사를 거르지 않고 현재 몸이 건강한 사람은 비타민을 먹을 필요가 없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 제제의 용량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의 양보다 적게는 100배에서 많게는 1000배까지 많다. 끼니를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비타민을 과다하게 섭취해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겠다. 여자들의 경우 폐경기가 되면 뼈가 약해진다. 재생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 뼈세포가 재생되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하다. 칼슘은 우유나 멸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어야 흡수가 된다. 비타민 알약만 먹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이 저절로 몸에 흡수되고 쓰인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야만 몸이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동네 근처를 산책하거나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좋은 성분을 먹었다면 이것을 잘 흡수하고 사용해야 먹은 보람도 있으니 말이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약을 먹고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몸을 안 움직이면 뼈가 약해져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더더욱 기운이 없어져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힘들어도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하고 가능하면 공원에라도 나가서 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인종에 구분 없이 사람의 체온은 모두 36.5도로 똑같다. 이보다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몸에 병이 생긴다. 그런데 왜 그러한지는 학문적인 연구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다. 이토록 신비로운 인체의 비밀을 알면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소중한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살필 것인지는 모든 현대인들의 숙제다. 나는 아무래도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는다. 스마트폰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뇌의 기억 기능이 자꾸만 떨어진다. 몸을 필요 이상으로 아끼고 쉬게 하면 오히려 노화가 빨라진다. 지혜롭게 휴식하는 게 중요한데 바쁜 틈틈이 책을 읽고 사색을 하면서 잠깐씩이라도 낮잠을 자는 것이 좋다. 한 가지 잔소리를 덧붙이자면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빠져 책을 별로 읽지 않는 것 같다. 한국에 와서 보니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죄다 스마트폰 삼매경이다. 젊을 때는 몰라도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스마트폰에 빠져 지내는 습관은 각종 질병을 부른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치매다. 하루에 몇 줄 몇 페이지라도 책을 읽고 사색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특정한 질병을 뿌리째 다 없애기는 어렵다. 모든 병이 그렇다. 그러니 첫째도 예방이고 둘째도 예방이다. 특히 수술과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조절하며 암을 치료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수술로 암세포 조직을 제거하면 림프절이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기가 쉬워진다. 그래서 주변 조직까지 잘라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진다. 또한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의 종류는 50가지나 되고 이마저도 제조사가 모두 다르다. 그러니 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약 두세 가지를 고르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역시 정확하게 암세포에만 방사선을 쪼일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부위에 조직이 괴사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암을 없애는 일도 중요하지만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는 격언이 있다. 잘못된 세포 변형을 억제시키려면 면역력을 강화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면역력을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제안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체온 유지에 신경 쓴다. 여름철에 택시를 타보면 운전기사분들 대부분이 와이셔츠를 두 겹으로 입고 손에 장갑까지 끼고 있다. 아스팔트 열기를 견디다 못해 택시를 탄 손님을 배려하기 위해 거의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들에게 체온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정상 체온이 36.5도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다. 혈액 속의 백혈구가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며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을 잡아먹어야 하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백혈구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면역력도 떨어진다. 기사님, 에어컨 꺼도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런 냉기를 어떻게 버티십니까? 택시를 타면서 내가 이런 말을 건네면 대다수가 밤마다 뼛속에서 냉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하소연을 한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야 소화는 물론이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암세포의 증식도 억제할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생활이 지나치게 풍족해서 조금만 더워도 참지 못하고 에어컨을 켜는 것 같다. 우리 몸은 사계절의 변화를 모두 느끼고 계절에 맞게 적절한 대처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조금만 더워도 덥다고 난리고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엄살을 떨면 그만큼 면역력이 약해진다. 문명의 이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몸을 너무 귀하게 대접하는 것도 병에 쉽게 걸리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웬만한 추위와 더위에는 끄떡없는 체력과 인내심을 기르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온다.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나는 운전기사분에게 한마디 건강상식을 전하곤 한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운전하지 않으실 때는 가급적 많이 걸어 다니셔야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근육량을 유지한다. 요즘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낸다.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마찬가지다. 꼼짝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하는 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개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피나는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러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턱없이 부족한 운동량은 수명을 단축시켜주는 최상의 트리오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몸이 늘 비상사태로 인식하게 된다. 비상사태가 되면 근육은 긴장하고 혈관이 축소되면서 혈압이 오르는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백혈구도 영향을 받는다. 이때 발생하는 산화 물질이 몸의 건강한 조직을 교란시킨다. 또한 혈액까지 산화시켜 혈액을 끈적거리게 만들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결국 면역력까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몸을 안 움직이는 생활 역시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적당한 운동으로 체지방을 알맞은 수준으로 줄이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당한 운동은 뇌 기능을 촉진시켜주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켜 긴장감을 완화시켜주기도 한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만 꾸준히 해도 대장암, 폐암, 자궁내막암 등에 걸릴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나는 평소에 병원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나에게는 꽤 좋은 운동이다. 계단 오르내리기에도 철칙이 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효과가 없다. 일단 배꼽에 살짝 힘을 주면 괄약근이 저절로 긴장을 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면 운동 효과가 좋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줄넘기, 훌라후프, 철봉 매달리기 같은 운동을 하는데 몸이 약간 더워지면서 온몸에 땀이 조금 날 정도로 한다. 나나 아내나 고령의 나이이다 보니 가벼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운동 강도가 적당하다. 셋째, 질 높은 수면을 충분히 취한다. 나는 10대 때부터 70이 넘은 지금까지 하루에 5시간 정도 깊은 수면을 취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수면만큼은 매우 신경 써서 규칙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일에 집중하느라 하루에 2~3시간만 자는 사람들이 있다. 잠자는 것도 있고 인터넷 게임을 하던 사람이 과로사로 죽었다는 신문기사도 가끔씩 보인다. 건강한 삶의 질 높은 수면은 필수적인 요소다. 깨어있는 동안 우리의 몸은 산소와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열심히 활동한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이 에너지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아이들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어른들은 피부와 혈액세포가 재생된다. 뇌세포와 중요한 조직들이 다시 활동 준비를 하는 시간도 이때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인지능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면역력이 떨어진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자라는 뜻이 아니다. 너무 많이 자면 무기력증에 빠진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 암 환자의 연령층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행복해서 자주 웃는 사람에게 암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 취미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스스로의 행복지수를 올려야 한다. 이렇게 행복을 먹고 자란 면역력은 무척 단단해서 어지간한 스트레스에는 끄떡없다. 가능하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둘 다 하면서 살기 바란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양쪽의 균형을 잘 잡고 하면 된다. 그러면 타인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적어질 것이다. 자기만족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분수에 맞게 살면 크게 아플 일도 없다. 오스카 와일드는 삶에는 2가지 비극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비극이다. 이 말은 우리 몸의 질병에 대입해봐도 맞는 말인 것 같다.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많아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니까 말이다. 오해로 멀어진 관계와 잘못 간수해 아프게 된 몸은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과 지극한 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한다. 평생 동안 암을 연구해왔지만 암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암 역시 그렇다. 세상의 암처럼 복잡하고 지독한 병이 없다. 동물 실험에서 성공한 신약이 사람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무수히 많다. 드물지만 아주 가끔 치료 과정이 순탄해서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 암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약물로 모든 암을 정복하기를 꿈꾼다면 그것은 아직 딴 세상의 일이다. 그래서인지 내 주위를 보면 암을 연구하는 사람 대부분이 종교를 갖고 있다. 알면 알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암이 신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요즘은 남성들의 비아그라 복용이 늘어나면서 전립선암 발병이 늘어나고 있다. 테스토스테론의 과잉이 문제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피임약과 호르몬제의 복용이 늘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도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으니 에스트로겐이 몸에 축적되어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호르몬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질병을 가까이 두고 산다. 사실 우리 몸에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유전자가 세포를 교란시킨다. 세포의 종양화를 유도하는 유전자인 암 유전자는 말 그대로 암을 일으키는 나쁜 유전자다. 반대로 암을 억제하는 유전인자 역시 우리 몸에 함께 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가발전기를 돌리며 조율에 힘쓴다. 분수에 맞게 살라는 옛말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생긴다. 소박하고 담백한 생활을 하면 나쁜 유전자의 기능도 떨어진다. 그러니 과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을 대하면 몸이 크게 나빠질 일이 없다. 명상을 통해 절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다. 한 번쯤 새겨볼 필요가 있다. 암보다 무서운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질환. 여러분, 담배 좋아하세요? 혹시 치킨이나 핫도그 같이 기름에 튀긴 음식은요? 기름 냄새가 고소한 삼겹살 구이는 어떠세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암 환자한테 담배가 더 나쁠까요? 삼겹살이 더 나쁠까요? 청중 대부분이 아주 궁금하다는 표정들이다. 동물성 기름에 튀긴 음식과 육류가 담배보다 더 해롭습니다. 내 말에 다들 눈이 휘둥그레진다.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소주와 삼겹살이 담배보다 더 해롭다고? 돼지 사육 농가나 한돈협회에서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삼겹살을 자주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 물론 건강한 20대 청년이라면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어도 분해 효소가 왕성하게 분비돼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40대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동물성 기름을 소화하는 효소가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에 들어간 기름이 몸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서양인들은 동물성 기름을 먹으면 피부 아래에 피하지방으로 쌓이는데 반면 동양인은 내장지방이 되어 몸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 나는 평균 체격이니까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내장 비만이 훨씬 더 무섭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인다. 혈관벽에 기름이 낀다는 뜻이다. 혈관 안에 들러붙어 있던 기름 덩어리는 어느 순간 뚝 떨어진다. 그리고 몸 안을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모세혈관에 가서 다시 달라붙는다. 일부러 찾아간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좁은 혈관에 끼어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름덩어리는 곧 염증의 원인인데 이것이 뇌혈관에 가서 들러붙으면 중풍이나 알츠하이머병이 온다. 그리고 간에 가서 붙으면 지방간이나 간암이 된다. 췌장에 붙으면 당뇨병이 생긴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고기도 적당히 섭취하면 몸에 좋은 보약이 된다. 문제는 언제나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회식이나 접대를 참 자주 한다. 그런 자리에는 꼭 술과 고기가 빠지지 않는다. 술자리가 잦다 보니 고기 섭취량도 는다. 그뿐인가? 가족 외식이라고 하면 모두 고깃집으로 몰려간다. 고기를 먹어야 뭔가 음식을 잘 먹은 것 같다는 생각들을 여전히 하는 것 같다. 돼지고기, 쇠고기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은 몸에 해롭다. 나는 고기를 먹으려거든 오리고기를 먹으라고 권한다. 암 환자에게도 오리고기를 조금씩 꼭꼭 씹어 먹으라고 권한다. 암 환자는 잘 먹고 힘을 내야 치료를 견디고 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 불문하고 40대가 되면 나이살이 붙는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를 낳았든 안 낳았든 상관없이 말이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게 나오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인슐린도 적게 나온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소식을 해야 한다. 몸은 40대인데 20대 때 먹던 습관대로 먹으면 곤란하다.
나도 한창 때는 일에 파묻혀 식사 시간을 놓치면 한꺼번에 두 끼를 몰아서 먹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고 식사량을 체크해서 줄이고 있다. 내 생각에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바로 혈관성 질환이다. 최악의 암인 경우라도 암은 진단 후 1년 안에 사망하고 끝이다. 그런데 치매나 중풍 같은 혈관성 질환은 20년씩 투병하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힘들게 한다. 그렇다면 암과 혈관성 질환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다 보면 암까지 예방된다. 주위에 치매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이 적지 않다. 암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병이 치매다. 이제 치매 예방에 신경 쓰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치매 예방과 암 예방은 맥락이 비슷하다. 치매를 잘 예방하면 암도 예방할 수 있으니 노인성 치매에 좋다는 식품을 잘 챙겨 먹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 둘째, 작은 총상이라도 악을 쓰며 살겠다고 떼쓰는 환자는 다 죽는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머리에 심각한 중상을 입어도 조용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명상을 하듯 앉아서 죽음 앞에 초연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환자들은 대개 살아남았다. 그런데 죽음의 공포에 잡아먹힌 사람들,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악을 쓰는 환자들은 얼마 못 가 사망했다. 아무리 살고 싶다고 떼를 써도 소용없었다. 신기하게도 이런 모습은 암 환자들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었다. 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도 비슷한 맥락이다. 극한의 상황일수록 살고 죽는 것은 자신에게 달렸다. 자신이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암치료와 인문학의 상관관계. 현대인의 암은 국소병이 아니라 전신병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다른 곳에 자리를 잡는다. 가령 갑상선이나 유방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치자. 암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던 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나 뼈 등 이웃 동네로 이사를 간다. 요즘은 이런 암의 성질을 잘 파악해 성질이 고약하고 힘이 센 놈은 처음부터 수술로 제거하지 않고 우선 방사선으로 살살 달랜다. 그런데 이 방법이 늘 최선이라고도 할 수 없다. 아직까지 암에 대한 정확한 치료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때문에 암이라는 병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수술을 하면 암이 깨끗하게 제거된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 암은 재발할 확률이 높고 환자의 의지에 따라 예후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환자와 의사 모두 암을 다스리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쓴소리를 한마디 하자면 어떤 의사들은 배우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하루 종일 환자 보기도 바쁜데 언제 시간을 내어 강의를 듣고 학술회의에 참여하느냐고 불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라면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어 강의에 참석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공부해야 한다. 어느 젊은 의학도가 내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암과 인문학이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학생은 인문학 공부가 암 치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상관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왜 이렇게 암이라는 질병이 기승을 부릴까요? 단순히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 식습관 때문일까요? 과도하게 섭취한 특정 영양소나 불균형한 영양 상태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옛날에는 요즘과 비교해서 영양 섭취가 불균형하거나 부실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는데 왜 암 환자가 적었을까요?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왜 그런지 생각해 봤어요. 심리학, 종교, 철학 등이 우리 삶의 방식을 좌우한다면 몸과 마음의 병 역시 거기에서부터 고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신체의 반응이 달라진다. 우리 몸은 기분 상태에 따라 분비되는 물질이 다른데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현대인의 질병 대다수가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올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암은 여전히 매우 힘이 센 현대병이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통용되는 생활 습관의 문제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잘못된 식습관과 과음, 운동 부족 같은 것 말이다. 예를 들어 음주를 과도하게 하고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미 적을 알고 있다면 적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절망이나 비관보다는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고 환자들에게 조언한다. 먼저 자신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 육체를 다스릴 여유를 되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암을 일으키는 요소는 무궁무진해서 모두 밝혀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다만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다. 집안에 폐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폐암을 의심해봐야 한다. 폐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보통 사람보다 6배 정도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사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간접 흡연도 문제다.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은 상관없지만 흡연이 옆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미 흡연의 나쁜 점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공공장소에서조차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 불량한 공중위생 상태나 간접 흡연과 같은 소소한 일들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나 혼자서만 건강을 챙긴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산속에서 칩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온전한 건강을 누릴 수 없다. 환경과 건강의 연결고리를 잘 이해한다면 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할 때 준비해두는 나의 유언장. 한국 사람들은 유언장이라고 하면 자손에게 나눠줄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삶과 죽음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죽음은 누구나 준비해야 할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배우고 인식한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이유는 후손들에게 나의 가치를 남기기 위해서다. 그리고 다가올 죽음을 잘 맞이하고 싶어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암 환자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언장 쓰기를 권한다. 만약 나에게 불치병이 왔을 때 치료에 매달리지 말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조치해다오. 이 말 속에는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편안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불치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의사에게 있다. 특히 환자가 치매에 걸리거나 의식을 잃어 판단력이 없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곤란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자식과 배우자에게 주는 부담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부담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내 또래의 사람들이 입을 모으듯 젊어서의 재미가 지나가면 삶은 고역이다. 그렇게 즐거울 일이 없다. 가끔 무엇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일까 하고 고민에 빠진다.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결국 나와 주변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지난 생을 인정받는 삶이다. 나는 가족들 앞에서 웃으며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태어날 때 인간은 모두 울음을 터뜨려 세상에 왔음을 알렸다. 그러니 마지막은 잘 살다가 간다고 웃으며 마감하고 싶다. 웃으며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건강해야 한다. 김희신 박사님의 암에 지는 사람과 암을 이기는 사람 책의 내용이 어떠셨나요? 마음의 준비 없이 약물 치료로 정신이 흐릿한 가운데 가족과 헤어지는 환자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 잘 먹지 못하면 환각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환각 증상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자에게도 가족에게도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저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유서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죽음의 순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해 직면해야 합니다. 요즘은 워낙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계속하게 되면 자신도 고통스럽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큰 짐이 됩니다. 그래서 김희신 박사님은 뇌사에 빠졌을 때 지체하지 말고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전의료의향서라는 것을 씁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일 경우에 본인이 받을 치료의 범위를 미리 정해놓는 문서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것을 서약하는 일종의 선언이지요. 한국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의식 없는 부모의 상태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이미 죽은 목숨을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연명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입니다. 사고를 당해서 질병에 걸려서 노쇠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죽게 되어 억울하다는 사람도 많고, 평생 동안 뼈 빠지게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쓰고 죽어서 아깝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미리 유서를 써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보았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억울해할 일이 분명히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단식을 해서 깨끗한 죽음을 맞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개개인의 삶이 바뀌면 사회가 바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성숙한 태도가 삶의 질을 높이고,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사회 전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분위기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생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